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영상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는데, 세무사 공부 많이 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네.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자격증의 시대입니다. 자격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홀대를 갖다 덜 받잖아요.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자, 시험을 갖다가 이제 앞두고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을 갖다가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는데, 뭐 세무사 시험에서는 뭐 선택 과목이 행정소송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도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상법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총칙 선택하신 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민법 총칙 난이도가 세무사 시험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꾸준하게 반복해서 푸신다고 한다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실제 시험 보는데 점수를 갖다가 원하는 만큼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저한테 OX 지문 받아보신 분 계세요? 예, 그 지문을 갖다가 많이 보시게 되면은요, 원하는 점수를 갖다가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OX 지문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풀이 지문 연습을 다 많이 하셔야 돼. 문제를 갖다가 많이 푸신 분들이 시험장 가서 잘 풀어요. 우리 문제집이 얼마 안 되죠.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30페이지 정도를 갖다가 푸신다고 한다면 일주일이면 다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일주일이면. 그래서 이 문제집을 갖다가 푸시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완해 가지고 조금만 하시면은요, 아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총칙 100점 맞기 원하시는 분 계세요? 100점. 100점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해요. 100점도 가능해. 그렇지만 어느 한쪽에다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과목에서 조금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뭐 2차까지도 염두에 두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80점 이상을 갖다가 충분히 얻는 과목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80점 이상이죠. 80점 이상을 딱 국가고시에서 받으면은요, 예전 사법시험에서 봤던 것처럼 점수가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자, 어쨌든 오늘 대단히 반갑고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할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교재 풀어보고 오셨어요? 다 풀어보고 오셨겠지.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 6쪽에 보게 되면 민법 서론 제1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거기에서는요,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민법 서론에서는요, 민법 제1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법 제1조. 민법 제1조 조문이 있는데, 이건 조문 그대로를 갖다가 시험 문제 잘 냅니다. 그래서 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사에 관해서 분쟁이 있었을 때 법원의 판사는 분명히 소송을 갖다가 통해서 판결이 이렇게 내려져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법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민법 제1조 법원이죠. 그래서 민법 제1조 법원은 한 글자로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 갑과 을 두 사람이 분쟁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는 자기 멋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죠. 그 법을 갖다 우리는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 그러면 조문 기억하시는데,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조차도 없으면 그때는 마지막에 조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 제1조는 강행 규정이고 재산관계, 가족관계 모두 적용되는 통치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넓은 개념의 법률을 말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땅땅땅 두들겨서 통과시킨 국회 재정법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만든 국회 재정법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은 각종 명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조례와 같은 것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실질적 의미예요. 그리고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관습법으로 보충을 해주죠. 그래서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관습법은요, 언제나 보충적 효력입니다. 언제나 보충적 효력이야. 중요한 건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거죠. 민법 제1조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문법이 있을 때에는 관습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아요. 여기 성문법은 강행 규정이 될 수도 있고 임의 규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정의례 준칙과 그 효력이 배치가 되는 관습법은 효력이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글자로 된 법률이 있으면 관습법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민법 제1조 관습법은 언제나 보충적 효력인데 여긴 예외가 있죠. 여긴 예외가 있어. 예외적으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에서는 법률과 관습법은 대등적 효력이에요. 대등적 효력이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이니까. 그래서 이것 아니면 이것이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 관습법 효력은 대등적 효력입니다. 그 다음에 상법 제1조. 상법 제1조에서는 상사 분쟁이 있었을 때에는 성문상법을 갖다가 먼저 적용하고, 성문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을 갖다가 적용하고, 상관습법도 없을 때는요 일반 민법으로 보충을 하죠. 자, 여기에서 상관습법은 불문법이죠. 관습법이니까. 그러나 여기 민법은 성문법이야. 그럼 여기서는요 일반 민법에 대해서는 상관습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관습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우선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우선적 효력. 그래서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 언제나 보충적 효력이지만 예외적으로 물권법정주의는 대등적 효력, 상법 제1조에서는 상관습법이 우선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지 관습법이 되느냐. 관습법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행위를 갖다가 만들고 그걸 법적 확신을 갖다 부여해서 관습법으로 승인시켜 준 거죠. 그래서 관습법이 만들어지기 위한 성립요건은 딱 두 개입니다.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성립요건은요 관행이라고 볼 만한 게 있을 것, 그 다음에 반드시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법적 확신은요 법으로 지킵시다 라고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요건은 관행이 있을 것, 법적 확신을 갖고 있을 것. 따라서 법적 확신을 갖고 있으면 관습법이고, 법적 확신이 없을 때에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 그러면 이러한 관습법은 언제 확인이 되느냐? 확인이 되는 것은요 판결이 있어야 돼요. 판결이 있을 때 비로소 관습법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때 판결은요 글자로 된 성문법이 없으니까 관습법을 갖다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판결로서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관습법이 만들어진 시기는요, 관습법이 만들어진 성립 시기는 법적 확신을 획득한 시점으로, 법적 확신, 법으로 인정합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되돌아가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 고려하는 겁니다. 법원의 판사가요 관습법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직권 고려가 원칙이에요. 직권 고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사도 관습법의 존재를 갖다가 알지 못했을 때에는 당사자가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님, 이게 관습법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주세요. 당사자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은 현재까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판례를 통해서 더 많이 확인이 될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요 양관사 명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국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통도사도 아니고 양관사라고 한 절주지 스님이 명분을 갖고 있대. 동산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사실혼제도, 명인방법, 분묘기지권입니다. 이거 말고는 관습법 안 해요. 그러니까 동산양도담보하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하고 사실혼제도하고 명인방법하고 분묘기지권, 요것만 관습법이고 이것 말고는 관습법 자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게
민법 제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01번 문제를 갖다 한번 봅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조문 그 자체, 그래서 조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조차도 없으면 마지막에 무엇으로 해결한다? 조리. 그래서 법률관습법 조리, 요것만 법이란 얘기요. 법률관습법 조리. 따라서 법률관습법 조리만 법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이 아니죠.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됐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됐든 법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판결이 있죠. 그게 헌재 판결이에요. 헌재 판결. 헌재 판결은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질서를 갖다가 전부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 판결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인관습 가로쳐 놓으시고 X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풀다 보면 답이 저절로 기억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외워지는 경우 있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자꾸 외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풀게 되면 시험장 갔을 때 문제 유형이 익숙해지면 당혹스럽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죠. 그래서 외워질 때까지 자꾸 보셔야 돼. 1번 틀렸고 사실인 관습이 아니고 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 명령 동그라미, 명령이라는 글자죠. 그래서 우리가 각종 명령, 규칙, 조약, 조례라는 그 두 글자로 이루어진 4개의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이 됐든 규칙이 됐든 조약이 됐든 조례가 됐든, 그래서 거기다가 집행명령이냐 위임명령이냐 행정명령이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가지고 헷갈리지 말고, 명령, 규칙, 조약, 조례라고 하는 것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전부 다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해서 적용 시점이 전체 법질서에 위반하게 됐을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이 말은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법적 확신이 사라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종중 관련 판례죠. 종중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본관을 일치하는 후손들 집단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남녀차별을 인정을 해가지고 나쁜 관습이 있었어요. 성년 후손으로서 남성만을 갖다가 종중 구성으로 인정을 해줬죠. 근데 이거는요, 양성평등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현재는 이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후손 그러면 상식 그대로 여성도 당연히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3번은요,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관습법이지만 법적 확신을 갖다가 소멸시켰을 때에는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은 부정이 된다. 그 다음 4번 관습법은 법입니다.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죠. 조약이니까 민사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국가고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지문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갖다 잘 풀어보시고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는데, 그 소유권은요, 내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빌려주고 사용료 챙겨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팔아버릴 수 있지. 이걸 또 우리는 사용수익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있다, 토지를 갖고 있다, 건물 갖고 있다 그러면은요, 내가 직접 사용, 그 다음에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지. 이게 소유권의 권능인데, 이걸 갖다가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은 새로운 소유권 없는 물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처분권이 없는 소유권을 갖다가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가 있고, 2번 별표 놓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게 많은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는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괄호천시고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땅에다가 건물 지었든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든 건물은 절대로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건물은 언제부터 완벽한 부동산 건물이 되느냐?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요 보존 등기가 있을 때가 아니고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보존 등기와 상관이 없이 건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 땅에다가 돈 들여서 기둥, 지붕, 주벽을 만들었어. 근데 아직 등기가 없어. 허가도 안 받았어. 그럼 미등기 무허가 상태죠.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사겠대. 사겠다고 해가지고 대금 지급하고 그 부동산 건물을 인도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한다. 아파트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그건 전부 다 등기를 가져가야 돼. 등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돈 다 줬다고 하더라도 등기 달라고 주장하는 채권자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건물 넘겨받은 사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 관습법상의 물권 괄호쳐놓으시고 이러한 관습법상의 물권은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양관사 명분 5가지가 관습법이고 그 5가지 관습법 가운데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관동이야. 분관동. 불광동 말고 분묘기 직권하고 그 다음에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동산양도담보입니다. 요 세 가지만 관습상의 물권이 되고 온천권이라든가 근린공원 이용권이라든가 사도통행권이라든가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상 소유권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물권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해 놓으시고 틀렸죠? 그 다음 3번 사실인 관습 밑줄. 사실인 관습이 뭐냐라고 하는 거 아셔야지. 사실인 관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네가 해, 네가. 사실인 관습은요 거래 관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거래 관행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갖다 사고 판다, 뭐 건물을 사고 판다 그러면 보통은 계약금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갖다 몇 차례 나눠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을 많이 치르죠. 그게 거래 방식이야. 거래 방식을 갖다 우리는 사실인 관습 그러는 거야. 이건 법이 아니지. 당신들은 그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눠서 내 나는 일시불로 받을 거야. 대신 싸게 줄게. 이렇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거래 관행에 불과한 것이고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확신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적 확신이 없는 걸. 그러면 이러한 사실인 관습은요. 어떤 때 써먹느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그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는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해석의 기준. 의사표시가 불명확하니까 불명확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걸 보충한다라고 하는 거야.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원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으니까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는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해석 기준이 된다. 해석 기준을 갖다가 의사표시를 보충하는 기능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 동그라미 넣으시고 법률로 나와야 돼요. 민법 제1조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해야 돼요. 따라서 법률, 관습법, 조리 세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 글자 그대로 나와야지 글자를 갖다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 그 순서 그대로 가죠. 그 다음 5번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행을 적용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여기까지 가로쳐주시고 이건 법적 확신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법적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은 사라지게 되고 법적 확신이 사라진 부족한 부분은 무엇으로 채우느냐? 조리로 보충하는 거야. 조리로. 그게 바로 종중구성원 자격이죠. 자, 그 다음에요. 03번 문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괄호쳐 놓으시고 그러면 요건 묻는 거죠. 거듭된 관행으로 있었던 것이 관습법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법적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야. 법적 확신을.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관습법이 됐는데 적용될 시점에서 헌법 질서라든가 강행 질서라든가 국가 법 질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면
않았다면 이때는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죠. 효력이 부정되는 겁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별표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 이게 상법의 적용이죠. 자, 그래서 상사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상법부터 적용을 하고, 상법에 빠져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관습법으로 보충하는 것이고, 상관습법도 없으면 일반 민법으로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 분쟁은요, 상법을 갖다가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상관습법, 그 다음에 상관습법도 없으면 일반 민법으로 보충하죠. 그래서 상행위에 관련된 법률관계 상사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관습법이 일반 민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3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어디가 틀렸어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으면, 이게 틀렸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따질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접 확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신들이 볼 때는 관습법이라고 떠들지만 판사인 내가 볼 때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야 돼. 거기 3번 지문은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확정된다고 돼 있지.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접 확정짓는 게 원칙이고, 4번 최근에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사실인 관습이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행 규정에서 사실인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관습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강행 규정에서 위임을 했으니까. 5번 앞에서 본 거죠. 물권은 관습법에서 창설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04번, 05번은 기출문제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지문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06번을 봅니다. 06번.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번 미등기 무허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죠. 양수인이라고 하는 건요, 돈 주고 산 매수인이라든가 공짜로 증여받은 수중자 등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을 통해서 넘겨받은 사람이야. 계약을 통해서 넘겨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갖고 갖는다? 등기 갖고 와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의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관습법은 양관사 명분 5가지고 그거 말고는 관습법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물권은 분관동이야. 그거 말고는 절대로 물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린공원 이용권은 분관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린공원 이용권이 뭐냐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아파트를 갖다 이제 깔끔하게 잘 지으니까 주민들 산책로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은요, 그 입주민들만 다니는 것들이 아니고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요,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갖다가 반려동물 갖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안 치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간혹 중고등학생들 와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그냥 어지럽히고 가는 거. 그럼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막아버리고 우리만 쓰겠다. 그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요거 디귿번도 작년에 판례가 바뀐 겁니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남의 땅에다가 산소를 갖다 설치해가지고 그 산소를 갖다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갑이라고 한 사람이 임야를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한 사람이 허락도 받지 않고 거기다가 산소를 만들었고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산소 주변 토지를 갖다가 점유 가지고 쓰게 되면 그때는 그 산소 주변 토지를 갖다가 계속 빌려 쓸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야. 분묘기지권이 이렇게 20년 지나서 시효 취득하게 되면 예전에는 공짜였어요. 공짜. 그러면 공짜 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거죠. 침해하니까 어떻게 돼?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거 자꾸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게 작년에 판례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공짜였는데 지금은 유상입니다. 지금은 유상이야.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지료를 갖다가 지급해야 되느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그때로부터, 지료를 청구한 때로부터. 이게 변리사 시험에서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는 거야.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이야. 관습법이고 관습법상의 물권인데 예전에는 시효 취득을 했을 때는 무상이었지만 지금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분묘기지권이 20년 전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러면 안 돼. 20년 전 성립한 때 그건 아무도 몰라요.
대물림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1 온천수에 관한 권리 요구를 따르는 온천권이라고 하고, 이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 개발을 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온천수 개발을 했는데 시간을 갖다가 많이 들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온천수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목욕탕 만들자 해가지고 온천 만들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소문 듣고 많이 와요. 그랬더니 갑이라고 한 사람이 그 개발한 토지 옆에 인접 토지 소유자 을이 있었던 거야. 옆에 땅에서 온천이 터졌다고? 그러면 내 땅을 한번 파보자. 그래가지고 팠더니 바로 나온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몇십 년 동안 걸려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이 사람은요, 토지 밑에 같이 이렇게 통하고 있으니까 물길이 그걸 갖다가 바로 이렇게 온천을 개발하니까 갑이 속상하겠지. 이렇게 참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을 옆에 병이라고 한 사람이 내 땅 밑으로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갑이 개발한 온천 그 주변 토지에서 온천을 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적어진 거야. 물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제일 먼저 개발했으니까 나부터 쓰겠습니다. 나만 쓰겠습니다. 소송 제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죠. 왜? 지하수라든가 온천수는요, 독립한 물건이 아니고 토지 자체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온천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아. 그러면 온천권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을까? 생활용수로 쓰는 권리 인정이 돼야 한대요? 그것도 아니야. 왜? 권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토지 자체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온천권이라고 하는 물권도 인정되지 않고 생활을 위해서 끌어다 쓰는 생활용수권 권리의 객체도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공부할 때 온천권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만 들어놓으니까 혹시 생활을 위해서 끌어다 쓰는 생활용수권의 성질은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문제를 냈던 거예요. 이건 간평에서 나온 거예요. 간평에서. 그래서 오늘이 온천수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권리라는 이름 붙이면 안 돼. 온천수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 자체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온천권 객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권 권리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하나도 없죠.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07번 문제 봅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별표 놓으시고 여기 이제 용어를 갖다가 잘 보셔야 돼요.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한다. 열후적 그럼 열등하다는 거야. 열등하다는 거. 그래서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라고 되어 있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를 쓴다 그랬어. 그래서 요 순서는 당사자가 절대로 바꾸면 안 돼. 그래서 민법 제1조는 언제나 보충적 효력입니다. 왜? 성문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고 없을 때 쓰니까 열등하다는 거예요. 열등하다는 거. 그래서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한다. 글자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죠. 조약 동그라미 민법의 법원이고 3번 관습법은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확정지어야 되고 4번 민법 제1조 소종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틀렸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국회 제정법이 하는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4번도 맞으라고 잘 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5번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문장을 갖다 볼 때 이제 반한다, 반하지 않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자 붙여서 읽으면 아주 쉬운 거야. 반한다 그러면 위자 붙여서 위반한다. 반하지 않다 그러면 위반하지 않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요. 8번은 워낙 쉬운 거니까 풀어보시고 9번 봅니다. 9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1번 별표 넣으시고 사실인 관습이 의미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도 해석 표준이 될 수가 없다. 틀렸죠? 사실인 관습은요, 의미 규정에 위반하든 아니든 따지지 말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요, 임의 법규에 우선해서 해석 기준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민법 106조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 106조는요,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으로서 사실인 관습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 106조 조문을 보게 되면
갑과을 당사자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때는 사실인 관습이 언제나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해석 기준이 된다. 해석 기준.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우리가요, 사실인 관습은 거래 관행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인 관습 거래 관행은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해석 기준으로 써주는 거야. 법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임의법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해석 기준은요, 사실인 관습을 먼저 쓴다. 이건 왜 이런 조문을 넣어놨느냐? 우리 일반인들은요, 거래를 갖다 할 때, 계약을 할 때 법전 들고 다니면서 계약을 합니까? 남들 한 거 보고 그냥 따라합니까? 여기 해코스에 와서 수업을 갖다 들을 때 수강 계약 하잖아요. 수강 계약 할 때 법전 들고 와서 계약을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게 사실인 관습이에요. 그거 내가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 그냥 따라하는 거야. 옆에 사람 보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요, 법을 갖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야. 왜? 우리는 법 없이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거래 관행을 갖다가 먼저 해석 기준으로 써주고, 거래 관행 사실인 관습이 없으면 그때 임의법규를 쓰는 거야. 임의법규. 그래서 해석의 순서도 목사 임신이라고 하는 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을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하게 되고, 목적 자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인 관습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사실인 관습이 없으면 임의법규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임의법규도 없으면 상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상식을 조리라고 하죠. 조리. 자, 그래서 거기에 사실인 관습은 임의 규정에 위반됐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해석의 표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강행 규정에 배치되는 관습법은 그 효력이 부정이 되지만 임의 규정에 배치되는 관습법은 그 효력이 유효하다. 틀렸죠? 강행 규정도 성문법이야. 임의 규정도 성문법이야. 법전에 조문이 있을 때는요, 관습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민법 제1조 법률은요, 성문법을 말하는 것이고, 성문법은 인쇄된 조문이지. 인쇄된 조문은요, 강행 규정이 됐든 임의 규정이 됐든 글자로 된 성문법이 있을 때에는 관습법의 효력 자체를 인정할 여지가 없어요. 가정의례준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가정의례준칙. 이 가정의례준칙은요, 인쇄된 조문이야. 인쇄된 조문. 그렇지만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권고 규정이야. 권고 규정. 우리가 예전에 아주 겸손하게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1960년대. 그러면 그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요, 명예욕을 갖다가 이렇게 드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관혼상제라고 하는 걸 갖다가 피까번쩍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 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 돌아가셨을 때, 그랬을 때 가뜩이나 가난해 죽겠는데 돈을 갖다 빌려가지고 더 가난하게 살지 말고 검소하게 해보자. 검소하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만든 게 가정의례준칙이에요. 검소하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지, 강제하는 거 아니지. 그럼 이때 국민들은요, 그래, 그런 권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갓집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안 지켜도 되는 거. 이걸 권고규정이라고 하고, 그러한 권고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냐? 못한다는 거야. 왜? 권고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글자로 인쇄가 됐으니까. 글자로 인쇄가 됐을 때는요, 성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습법의 효력은 인정될 여지가 없어요. 2번도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 3번, 우리 판례는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을 엄격하게 구별하죠. 관습법은 민법 제1조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고, 사실인 관습은 민법 제106조에다가 해석의 기준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습법은 성립 요건에서 법적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한 사실인 관습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엄격하게 구별하게 되고, 그 다음 4번,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법과 같은 효력을 갖죠. 그래서 법원이야, 법원. 그러나 관습법의 존재, 부존재에 관해서, 또 관습법의 법원성에 관해서는 판사도 관심이 없으면 신경을 안 쓰죠. 영남에 있는 거, 호남에 있는 거, 제주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거, 그거 있는 걸 갖다가 판사가 일일이 다 찾아보진 않아. 그러니까 관습법을 갖다가 법원이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 법이야 이렇게 법원이 직접 고려할 수 있지만, 판사가 모를 경우도 있죠. 판사가 모를 때는 누가 해야 돼? 당사자가 해야 돼. 당사자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존재, 부존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습법의 존재라든가 관습법의 법원성 인정 여부는 판결을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는 거야. 판결이 없으면 관습법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4번이 맞고, 그 다음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부정이 됐죠. 이거는요, 법원 판사가 판결을 통해 가지고 성년 여성까지 포함된다 새로운 관습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죠. 관습법은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든 게 잘못 만들어졌지. 잘못 만들어졌으니까 그 효력을 부정을 내버리고 이건 상식을 적용한 거예요. 상식.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 겁니다. 새로운 관습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괄호쳐 놓으시고 X입니다. 관습법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는데 잘못 만들었으니까 효력을 부정해버리고 상식대로 후손 그러면 여성과 남성 전부 다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원행시에서 나온 건데 이 지문이 나왔을 때 80%가 틀렸어요. 그래서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 새로운 관습법 확인한 것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1번도 풀어보셔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민법의 적용과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명확하면 상관이 없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괄적 개념이고 추상적 개념이 많기 때문에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법 해석의 방법이죠. 법을 갖다가 해석하는 해석 방법은요, 크게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리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리 해석. 그래서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학리 해석이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가면 돼요. 유권이라는 얘기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국가 공권력 주체로서 공무원 신분에서 해석하는 걸 갖다 우리는 유권 해석이라고 하고 공권 해석이다. 공권 해석이다. 이렇게도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입법부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입법부 공무원. 그 다음에 사법부 공무원도 있고 사법부 공무원. 그 다음에요. 행정부 공무원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입법 해석이다, 사법 해석이다, 행정 해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공권력 주체에서 하는 거. 입법부 공무원은요,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 있는 거 민법 총칙 제98조, 민법 제98조 조문에 보면 물건이라고 하는 거 정의 규정이 있어요. 물건의 정의 규정. 정의 규정은요, 낱말풀이를 내는 거지. 국민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만들었는데 민법을 만들었어요. 민법을 만들었는데 민법에는 물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물건이라는 단어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낱말풀이 해놨지. 그래서 모든 법의 정의 규정은요, 전부 다 입법 해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글자 그 낱말을 풀이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법 해석. 사법부 공무원은 판사죠. 판사는 판결을 갖다가 작성을 하죠. 판결문. 이 판결이 바로 사법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요. 행정부 그러면 집행부라고 하죠.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거지. 법을 집행하는. 그래서 집행을 하면서 이때 질문을 받죠. 국민한테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회답을 해야 되고 회시를 해야 돼.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을 갖다 이렇게 집행하면서 각종 질의에 대해서 회시를 하는 경우 회시. 이걸 또 우리는 행정해석 그래요. 그래서 입법 해석이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것이니까 우리가 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면서 각종 정의 규정을 갖다가 만들어 놓게 되면 법을 만들면서 그 법조문에 있는 낱말풀이한 규정이다. 그래서 유권 해석 그래요. 자, 그러면 학리 해석은 뭐냐? 학문적 이치를 가지고 하는 거야. 학문적 이치. 학문적 이치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석이다 그러면 학리 해석을 냈다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무권 해석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무권 해석. 그러면 이런 학리 해석은요, 어떤 게 있느냐? 학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물리 해석이 있습니다. 물리 해석. 이게 국어죠, 국어.
국어 낱말풀이 하는 거야. 국어대로 하는 거야, 국어. 그래서 사전적 의미.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전부 다 똑같은 단어를 써야지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내가 쓰는 단어하고 저 사람이 쓰는 단어가 전혀 의미가 달라. 그러면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하는 거야. 글자 그대로. 사전적 의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1차적 해석이다라고 하고, 이건 법적 안정성,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하는 거야.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근데 글자를 봐도 모르겠어. 글자를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2차적 해석으로 논리 또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거야. 논리 또는 체계적 해석. 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 2조 2항에 있습니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가져야 되는지 조문에 없죠? 요건이 조문에 없는 것들이 있어. 그걸 우리는 추상적 규정이라고 하고, 그건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권리 남용이 되는 거 우리는 모르죠. 판사가 판단하는 거야. 각각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103조 반사질서가 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것도 판사가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글자 가지고 해결을 하게 되면 물리해석으로 가는 것이고, 글자를 봐도 우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2차적으로 논리 또는 체계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논리 또는 체계적 해석. 그래서 이 2차적 해석, 논리 체계적 해석은요, 법적 안정성, 사회질서 보호가 아니고 개인을 보호하는 거야. 개인을 갖다가 보호한다 이럴 때는 구체적 타당성 이러죠. 구체적 타당성. 자, 그래서 논리 체계적 해석의 방법은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요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유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추는 해석이죠. 해석. 준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준용은 그 조문 그대로 갖다 쓴다라고 하는 게 준용이야. 우리가 이 준용을 왜 넣느냐면, 똑같은 조문을 갖다가 종이장에다가 인쇄하게 되면 종이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법전이 두꺼워지지. 그걸 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몇 조부터 몇 조까지 갖다 쓴다라고 하는 건 준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유추는 뭐냐? 이건 비슷하고 유사하게 해석하는 거죠. 매일 똑같은 사람이 사건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사건만 반복되는 것도 아니야.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사건은 비슷하게 해석하는 걸 우리는 유추라고 하는 거예요. 유추. 그 다음에 본래의 의미보다 좁게 가는 거죠. 좁게. 축소. 그래서 글자 그대로 축소라는 말은요, 무엇을 제외하고 해석하는 걸 우리는 축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외하고.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인데, 여기 이해관계인은요,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해관계인을 제외한다라고 할 때, 이때 제외시키는 방법을 축소 해석이라고 하죠. 그러면 확장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거는 포함시키는 거야. 포함시키는 거.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재산적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매매, 임대차, 교환뿐만이 아니라 유가증권 발행 행위도 포함시킨다. 포함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확장 해석이고, 제외한다 그러면 축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축소. 그 다음에 민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반대 해석입니다. 반대. 우리가 글자로 된 교재를 갖다가 봤을 때는 글자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민법 성적이 굉장히 오를 수 있어요. 반대로 가는 연습. 그래서 반대 해석은 제일 많이 쓰는데, 우리 시험범위 184조 1항 조문을 보면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반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포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소멸시효 이익은 법이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나는 너한테 돈 못 줍니다 라고 채무자가 떠들 수 있는 권리가 되는데, 이건 시효가 완성됐을 때 존재하는 거야. 완성되기 전에 시효이익이 없죠. 시효이익이 없으니까 완성되고 나서 나중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물론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 그래서 1륜차 통행을 금지하겠습니다 라고 편말을 붙여놨더니 1륜차 말고 다른 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8톤 트럭이요.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당연 물론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정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정 해석. 이 보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기 좋게,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는데 법
단어를 잘못 쓴 거야. 법 단어를 잘못 쓰게 되면 다른 단어로 바꿔주는 거죠.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을 했는데 그 영업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취소가 아니고 지금부터 더 이상 못한다, 철회로 바꿔주죠. 철회. 그 다음에 법인의 정관 변경이 있었을 때 주무관청이 정관 변경 허가를 내주면 유효가 되는데 거기 허가를 인가로 바꿔주죠. 인가. 그래서 취소를 철회로 바꿔주거나 그 다음에 허가를 인가 단어를 바꿔주는 해석을 우리는 보정 해석이라고 한다. 보정 해석.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2번 민법의 적용과 해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일반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이 되겠죠. 민법은 일반법이고 실체법이고 사법이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특별법하고 충돌하게 되면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돼야 되고, 그 다음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 가로쳐주시고, 속인주의라고 그랬어요? 속지주의라고 그랬어요? 속지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 있게 되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민법이 따라가죠?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속인주의라는 말을 쓰고,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영토 안에는 외국인도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 이걸 속지라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속해 있는 사람. 따라서 2번을 갖다 우리는 속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그 다음 3번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갖다가 물리 해석이라고 한다. 1차적 해석이고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민법 어떤 법률 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것을 해석 방법으로서는 유추라는 말을 쓰고 입법 기술은 준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해석 방법이니까 준용이 아니고 유추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민법의 해석은요, 개인도 보호를 해야 돼. 개인 보호를 갖다가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은 사회질서 유지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갖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구체적 케이스에 적용하려면은요, 법질서 유지도 하고 개인 보호도 해야 돼. 다만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충돌이 되면 그때는 눈물을 머금고 전체를 보호해야 되겠죠. 법적 안정성에 우선하게 된다. 13번, 14번 쉬운 거니까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요, 12쪽 제2장 권리와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